들어가면 설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5m 이상이 돼야 트러스가 이제 5m가 되면 트러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트러스 들어가면은 시공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난방비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온실 난방이라는 거는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난방비는 올라가요. 이것들이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1헥타하고 2헥타하고 온실이 있어요. 1헥타하고 1헥타가 2헥타가 있는데 1헥타가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1000kW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1000kW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2헥타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0보다 적겠네요. 1800 정도면 돼요. 3000이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앞으로 에너지가 경쟁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2명, 3명이 모여서 온실을 농사지를 따로따로 짓고 싶으면은 가운데 작업장 놓고 양쪽으로 치면 되니까 하면 어떨까? 왜냐면 그 10% 에너지 비용이 여기가 보통 1헥타 비용이 요즘에 전기가를 많이 올라서 1억 3천 정도 들어가요. 제대로 돌리면 1억 3천이 10%면은 1,300만 원이잖아요. 이 1,300만 원 내 순이익이 1,3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 또 같이 재면 뭐가 줄어요? 건축비도 이게 가운데가 줄어들죠. 비용이. 네. 그리고 저는 재배 공간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데 기계실을 가운데 모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배 공간이 양쪽 다 늘어나죠. 조금씩.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게 권장을 해요. 왜냐면 이 비용 문제 이게 다 올라가요. 건축 비용도 올라가지,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지, 재배 면적도 줄어들지. 이게 따로따로 2,000평, 3,000평 짓게 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1헥타만 해도 되게 커 보였는데 다져보면 또 1헥타도 그렇게 안 커 보이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온실은 6m 이상 정도 짓고 있고 요새 6.5m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방울토마토 같으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방울토마토 할 것 같으면은 한 4.5m, 5m 짓고 연동 1-2W 딱 짓고 끝내요. 거기는 생산성이 유료 온실이나 비닐로 4.5m로 해서 지은 온실이나 큰 차이 안 나요. 인터플레이팅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저희도 실제로 불소로 짓거나 유리로 져갖고 방울토마토 농사 지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옆집에 방울토마토 한 집하고 비교해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자기는 손실이 엄청 큰 거죠. 그게요. 은행 벌써 자기는 1헥타에 30억짜리 온실이고 저 사람은 1헥타에 10억짜리 온실인데 이게 벌써 생산량은 똑같아 버리면은 똑같거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 30억 들여서 할 이유 없죠.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둔하다. 굉장히 둔해요. 주작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그리고 광료고도 떨어지고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유리를 줬던 분이 내부시설 다 뜯어내고 다시 토마토와 파프리카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안 올라가지고 똑같대요. 비닐이나 유리나 물론 조금 올라갔긴 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생각에는 그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은 거의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심는 게 돈이 되지 거기 딸기 심으면은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생각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인터플랜팅 하는 것들 나오고 인터플랜팅 여기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사이에다가 중간중간에 박아버리거든요. 인터플랜팅을 하는데 얘들은 인터플랜팅을 할 때 묘가 얼마나 거 있을까요? 1화방 핀 거요? 사마방 펴요. 사방은 핀거 일단 사마방 꽃이 나온 거 1화방 착화된 것이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더니 세상에나 한 달 만에 수확하고 있더라고. 한 달 만에. 그래서 놀랬고 연면적 관리는 볼 때 제가 지금 보였지만 우리가 절대광량은 얘가 많아요. 절대광량은 세장이게. 근데 우리가 절대광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과일로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양 행식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따르긴 한데 어떤 분은 과일의 뒤를 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과일의 위를 따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 따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 따는 게 해보면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 안 가요. 왜냐면 90도로 절대로 이파리가 90도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재 설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비를 할 때 모든 게 이 설비가 왜 설비가 됐고 이것은 왜 설비가 되니까 이거의 목적이 나와야 돼요. 이 설비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온실에서 우리가 이 설비를 할 때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하는데 이게 모니터링하는 게요 생각보다 이게 여기는 이제 이 모니터링 할 때 하루 이거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프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일일 평균 온도, 제일 중요한 게 일일 평균 온도.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모니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광량이랑 일일 평균 온도, 그다음에 야간 평균 온도, 주간 평균 온도 이 세 가지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아침에 온도의 상승 곡선을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광을 보고, 그래서 이거 종합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다음 탄산가스를 보겠죠. 나중에 탄산가스는 습도를 보겠죠. 그래서 요게 앞에 모니터링 할 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무시하라고 싶은 게 습도예요. 습도를 무시해버려요. 특히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특히 HD 같은 경우는 무시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HD를 왜 무시하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온실이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고 6월 달에 정식을 해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HD가 6, 7을 3, 4, 5, 6, 7, 8월 달에 비 오는 날 빼고 9 이하인 날 있어요? HD 9 잘 모르겠네.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12, 13 나와요. 거의. 근데 HD가 뭐 얼마라고 해야 돼 우리가? 뭐 3, 5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요. 문 다 열었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버리니까 이 물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수증기는 먼저 빠져나가고 수증기는 H2는 18, 산소는 16, 질소는 28. 무조건 물부터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온실 내부 에너지가 매우 높은 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제일 보여야 될 게 제일 온도와 광만 보시고 습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습도 제어하려고 했던 온실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강광기 때 습도를 제어하겠다고 만든 온실이 하나가 있죠. 뭘까 있을까요? 그게 반밀폐 온실이죠. 반밀폐 온실이요. 근데 반밀폐 온실이 문제가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반밀폐 온실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저희들 항상 그 반밀폐 온실을 쓰는 사람들에도 관심이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볼 게 뭐냐? 일단은 온도 쪽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광학 온도를 항상 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 제어에서 봤을 때 뭐 센서를 뭐 이렇게 연결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레츠고라는 아까 그게 레츠고로 프로그램 요거예요. 레츠고로에서 그 레츠고로인데 레츠고로에서 이제 서비스로 이용하시는 거 레디에이션 모니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있고 요게 뭐예요? 카메라죠. 아이언 온도계 있고 그래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게 세트가 한 세트 구입하는데 이게 2대 설치하면은 이 비용만 열어주고 설치하는데 1,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드론회를 이제 쭉 넘어가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동북아시아가 채소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동북아시아 엄청 비싸요. 그 비싼 이유가 유럽보다 비싸고 유럽이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싼데 채소값은 우리가 비싸잖아요. 왜 비싼냐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재배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그렇고 여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재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토마토 가격하고 파프리카 가격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쌀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오. 여름철에 7, 8월 달에 엄청 비싸요. 얼마까지 가요? 걔네가 그때 제가 가보니까 한국 돈으로 킬로그램당 파는 게 한 4,000에서 6,000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요? 네. 네,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재밌는 게 볼게요. 북경하고 상해가 있어요. 베이징 상해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내륙에서 중국에서 오는 게 편할까요?
이 서해안에서 저기 당진 평택항에 뛰어는 게 편할까요? 당직방. 그렇죠. 물류가 더 쉬워요. 자동차로 오는 것보다 배로 한 번 가면 상고 딴 내리면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류도 좋고 좋은데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 거 못 막고 있어요. 오히려 걔네가. 오히려요? 오히려. 와. FTA에서 그걸 안 열어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걔네가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벌레 때문에 뭐 40메시 이하에서 키운 건 받겠다고 하는데 40메시요? 예. 그게 뭐예요? 방충망 40메시 이하로 키웠는데 40메시 키우면은 작물을 못 키워요. 예, 40메시로 하려고 하면은 반밀폐용실로 가야 되는데 반밀폐용실이 거의 좀 안 되고 있고 제가 일단은 가까운 우둔지 반밀폐용을 봤는데 바이러스가 많은 거 보니까 반밀폐가 아닌 것 같고 상주 쪽에도 반밀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상주 주변 그 근처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세봉이요? 네, 세봉 주변인데 거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뽑아갖고 밖에 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옆에서 관찰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더 돈이 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밀폐원실이 과연 도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넣고 일단 시설원에는 현재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거래요.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농장들에서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저기 무인방제기 안 사셨죠? 무인방제기. 예, 아마 안 샀죠? 아마 그 김성호 본부장도 지금 돈 되는 대로 먼저 그것부터 사겠다고 지금. 왜냐면은 2명이 약 뿌리거나 혼자 뿌리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으로 줄죠. 그다음에 외국인도 약 뿌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싸져 갖고 무인방제기 한 대가 1,100만 원이에요. 네? 싼 거예요? 1,100만 원. 근데 그 1헥타를 뿌리려고 하면은 네. 2명씩 저기죠? 4명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럼 반나절 뿌려야 되는데 지금 둘이서 반나절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뭐가 있어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1,100만 원이면 거의 제가 알 때는 1년 정도를 다 뽑는 걸로 지금 얘기하시더라고요. 토마토 약을 많이 뿌리거든요. 토마토 외환 많이 뿌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뭐 명세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제가 사실은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이제 통계 잡을 때 보면은 0.5헥타 충남에 0.3헥타 이랬어요. 1인당. 그러다 지금은 앞에 1이 붙었어 이제. 1이 이제 규모화가 이제 됐죠. 조금 있으면 2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 초대봤더니 2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대형화되고 있다는. 대형화라기보다는 옆에 온실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요. 흡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설이 기존 온실 쓰더라도 이제 수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일정 약간이라도 자동화라든가 자동화가 없으면은 거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설비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여가 시간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1-2W 온실에다가 복합 환경 제약을 설치 안 하고 농사를 잘 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광석에 가셔도 되게 잘 지세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 해가 뜰 때 출근해서 해가 지고 나서 2시간 있다 퇴근하세요. 안에 온실 다 돌아가 18도 떨어지고 확인하고 특히 환절기 때는 그 저녁까지 거의 다 드시고 퇴근하세요. 근데 복합 환경 기여가 있어서 제어할 수 있다면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외국인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 되겠죠. 이런 여가 시간에 대한 것들도 있으면은 이제 이거 되게 지금 이제 고요. 수경 재배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수경 재배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토양이 없이 재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경 재배라고 하잖아요. 수경 재배를 하는데 수경 재배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50년대부터 이미 시작됐고 그때 사경 재배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수경 재배만 해도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요새 좀 위에 있잖아요. 일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수경 재배가 돼 있으면 가고 토경은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토경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돈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하면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산성이 굉장히 확보가 됐다는 거 하고요. 이러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경 재배가 좋은 게 뭐냐? 깨끗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5157 뭐 얼마 전에도 메론 사건 터졌었죠. 그 메론이 이제 어느 메론이냐면은 노지 메론이에요. 시설 메론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 축산에서 오는 그런 그 개사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서 과일이 오염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설로 들어오면은 일단 없겠죠. 플러스 수경이 되면은 우리가 지하부의 영향을 거의 이제 외부의 영향을 안 받아버리니까 없겠죠. 그다음에 수경 재배가 제일 좋은 점이 우리가 채소가 과채료 재배에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이시가 높은 게 낮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좋다. 차라리 뿌리든 좋아지고 맛있어지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보단 차라리 적은 게 나아요. 적으면 죽진 않아요. 최소한. 맛있어지고 뿌리도 좋아지고 좋아져요. 대신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증권에 대해서는 수분 제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과채료는 침수 피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침수가 돼서 무릎까지 오는 게 침수가 아니라 물이 스며들면 토경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들기만 해도 우리가 침수 피해라고 해요. 왜냐면은 생산성이 70%가 떨어지거든요. 토마토가 물이 딱 스며드는 순간부터 그 스며드는 건 70%가 없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70%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농사를 져서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속전해요.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 맞아요. 스며들기만 해도 벌써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피해들이 줄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농약을 덜 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NFT, DFT 뭐 순수 수경과 이제 그 고형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수 수경은 해야 될 게 딱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까요? 순수 수경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 수경은 그 근권에 대한 제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권을 제어할 때 EC하고 그다음에 수분 함수율을 우리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NFT나 그 딥플로우 방식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뭐 키우면 좋을까요? 주로 잎을 따먹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양액을 새로 타고 이러는데 이게 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되게 채워주는 식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비료를 다시 전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주거든요. 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길면 상당히 어려워요. 재배가. 그래서 보통 수확이 한 달 이내로 끝나는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NFT, DFT에서 이제 엽채류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무수경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데도 좀 하고 엽채류도 하고 있는데 이 분무경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고 좀 초기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면 분무경들은 물이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되고 비용이 좀 비싼 게 문제가 있고요. 근데 배지수경은 이제 안면, 코코피트, 폴라이트가 쓰고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코피트라는 말은 사실은 농민들을 교육할 때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코이어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코이어 시즌 코이어거든요. 그다음 코이어고 그다음 코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칩이 옛날에는 칩이 이제 5mm 이하짜리 쓰면 좋겠어요. 제가 경동 거를 작년에 몇 군데를 봤는데 이 칩이 거의 손톱 엄지 손톱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7:3짜리 쓰기니까 부풀어오지 않은 것도 많고 심으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요 그냥. 예, 그래도 5:5 칩이 5mm 정도 되는 거 이하로 봐서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봤더니 특정에다 물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경동께 너무 굵게 나와갖고 제가 보니까 좀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겨갖고요. 딱 가보면은 경동 거에 다 부풀어 오르지 않고 물이 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게 배액구를 뚫지 않고 채우면은 아마 채워질 거예요. 근데 배액구를 뚫어서 온 상태에서 칩이 굵어버리니까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참고로. 그다음에 우리가 모래 재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 이 모래 수경 재배는 이스라엘이나 특히 이스라엘이나 스페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알메리 지역이라든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 토경 재배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분들은 모래 사경 수경 재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래에다가 점적이나 깔아가 거기다 물을 주면서 농사를 짓는데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30cm 정도면 물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걔네가 분수호스를 만든 점적호스를 만든 이유가 똑똑똑 떨어뜨려갖고 여기까지만 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옛날에
알메리아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땅을 파잖아요. 바닥이 요만큼만 물이고 여기는 진흙층이에요. 그걸 만들어 넣어놨어요, 걔네가. 원래 뭐 진흙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해놨어요. 물이 못 내려가게. 그 위에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걔네들이 모래 수경 재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는 관비 재배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페인이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관비 재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똑똑똑 물을 줘서 수경 재배처럼 하잖아요. 우리는 물이 어때요? 지하부가 밑에서 올라오죠. 네. 거다가 밑에 올라오니까 물을 똑똑 주면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뿌리가 썩어요. 뿌리 발달이 안 돼요. 어떻게 줘요? 물을 한 번 주고 끊고 물 한 번 주고 끊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걔처럼 똑똑똑똑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특히 그 귀농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흥청에 나온 그 관비재배법을 잘못 배우셔갖고 원래 이제 관비재배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가 정의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 정의가 이 기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라고. 관비재배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물과 비를 같이 섞어주는 게 그렇게 주는 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걔네는 물을 절약하려고 요만큼만 물을 준 거고 우리는 물이 많고 또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확 때렸다가 멈췄다 확 때렸다 멈췄다고.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요만큼만 물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위에 올라와요. 밑에서 위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질석재배, 톱밥 이런 게 있고요. 요새 훈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훈탄 재배는 수경 재배를 많이 할 거 안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저도 이게 훈탄 재배는 전 안 해봤어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70년대 했대요. 근데 70년대는 우리나라 맞았대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싸고 안면은 비쌌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고 안면도 비싸긴 하지만 인건비에 비해 싸요. 안 맞는데 그럼 훈탄 재배를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동남아죠. 훈탄이 뭔가요? 완결을 태워서 만든 것들. 완결을 숯이에요, 숯. 숯으로 만드는데 이 훈탄 재배를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어요. 동남아 하는데 동남아에서 이제 다국적들도 해요. 몬산토, 세미니스, 신젠타에서도 훈탄 재배를 해요. 뭘 하는 동남아 대학 때. 왜 그러면은 세미니스나 몬산토나 여기서 훈탄 재배를 할까 그 사람들이? 물류 때문에. 안면을 하려고 하면은 네덜란드에서 안면을 수입해서 와야 되고요. 그러면 홍이어 배지는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만만치가 않대요. 그 내륙으로 차를 끄고 올라오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통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물류가 좋은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대개가 세미니스나 이런 회사들도 종자를 생산하는 지역은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있다는 얘기는 물류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훈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백에다가 비닐백에다가 담아갖고 농사를 거기서 이제 종자 생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기 제가 하와이 언젠가 그 경농 어디더라? 노르에서 노루 회장이 개인 취미로 거기 하와이에다가 땅을 해갖고 뭐 농사를 이제 별장점 짓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러면 걔들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걔들도 백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훈탄 갖다가. 왜냐하면 하와이가 원예가 발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배를 갖고 유통을 하려고 하면 그 조금 수입하면 엄청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훈탄을 사용해서 숯을 갖고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역에 맞는 거 많이 써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고 저기 상대적으로 배지값은 싸다 보니까 이거 사용하고 그리고 물류가 좋으니까 광양에서 내려서 컨테이너로 실어오면은 여기 뭐라고 하죠? 논산까지 올 때 일단은 배가 광양에만 도착하면은 2, 3일이면 갖고 있어요. 광양까지 오기가 어렵지. 요새 아시죠? 요새 계속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요새 몇 달 전에 주문하세요? 주문할 때? 6개월. 그렇죠. 지금 주문해. 지금 이미 주문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때 가면 잘못하면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물류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 전에 금방 왔는데 지금 물류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나라서 그런데 여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탄을 사용하고 있다. 교수님들은 잘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원래 짓는 사람 잘 짓고요. 그러니까 이 수경 재배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토경하고 수경과 차이가 뭐냐? 토경은 내 마음대로 지압을 제어할 수 없는 것, 수경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를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식물체의 생장점을 보고 나무 이파리를 보고 식물체의 굵기를 보고 물이 많다고 생각해서 물을 적게 주거나 끊을 수 있다고 하면은 수경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또 토경과 수경의 차이는 뭐 일단 근권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그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수경과 토경에서 수경이 토경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했었나요? 뿌리의 양. 뿌리가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부화라고 하잖아요. 부화가 뭐냐면은 이파리, 과일, 뭐 꽃 이런 것이 부화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로드를 광합성 양분에 대한 로드를 걸어주는 것들인데,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드를 건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많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때가 막 섞여 있어요. 다른 어디서 딴 데 수업하고 온 거랑 섞여 있는데, 뿌리가 많은 것도 병이라고 했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너무 많은 것도 병인데, 우리가 식물이 필요한 이상의 뿌리가 많다는 거예요. 토경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토경에선 뿌리가 많아야 되지만 수경재배는 내가 함수량이라든가 양분을 내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가 많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양만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뿌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호흡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의 문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수경재배는 뭐 재배 지식은 토경보다는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토경하신 분이 수경에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작물을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지, 수경이냐 토경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확 후 배지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여기 동부판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그 세도나 광석 쪽에, 그 논산 쪽에 토양 재배하신 분 중에서 배지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왜 물 빠짐이 안 좋고 이런 데는 코이어 배지 넣으면 되게 좋아지거든요. 되게 좋아져요. 원래 코이어 배지가 토양에 그런 그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땅 이런데 토양 계량제로 먼저 사용되다가 이게 수경 재배 배지로 사용된 것들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이어 배지가 일반적으로 토경 재배에서 쓰이는 경우가 토경에서 많이 갖다 쓰시기도 하고, 과수원 있죠. 네. 과수원에 보면 과수 나무 밑에다 이걸 뿌리세요. 또 사람들이 풀나지 말라고 굉장히 보습도 좋고 해서 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다 가져가나요, 주변에서? 예, 다 가져가죠. 예. 동부판문 그 조평하라는 애가 있는데 조금 늦게 얘기해갖고 그걸 일찍 얘기했으면은 미리 봄에 지금부터 광고를 하면은 가져갈 사람들 다 예약해서 가져갈 텐데, 예. 그리고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적으로는 내가 내 농장에서 나온 배지를 내 농장에다 버리는 건 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비 농장 걸 처리하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논이 있으면 갖다 버리면 돼요. 논에다 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안면 배지 그로 거 있잖아요. 그 10리터짜리가 몇 g인 줄 아세요? 300에서 500g. 엄청 가벼워. 예, 엄청 그냥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거 저 같은 거 어떤 솜사탕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논이 없어갖고 유리온실 300평에 있는 걸 빼다가 한 200평짜리 한 200평은 아니다 50평짜리 온실에다가 까놓고 그냥 뿌리면 안 돼요. 물을 갖다가 막 뿌려. 왜냐면 그냥 놓다 치면 막 가루 날리거든요. 그래서 막 뿌린 다음에 로타를 치면은 흔적도 없이 살아요. 있는지도 몰라 그냥. 왜냐 다 해봐야 뭐 뭉치면은 요거거든요. 뭉치면은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튼 그렇게 처리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안면은 몸에 해롭지 않아요. 먹어도 녹아요. 뱃속에서 폐에서 녹아요. 녹아요. 오, 돌인데 녹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 그게 pH가 4.7인가 4.5 이하에서 녹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의 pH가 그거라 그 유럽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서 그렇고, 일단은 그 바람성은 제가 WTO 기준에는 커피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에 대한 그 성. 안녕하세요. 네, 안면 배지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지 장단점 얘기해 볼게요. 코이어 배지 장점 뭐가 있을까요? 2년 써도 아무 문제 없다. 네, 좋아요. 2년 쓰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굳이 1년에 안 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냥 2년 쓰라고 해요. 2년 쓰는데 주의점이 뭐냐면은 습해만 안 나면 병이 안 나거든요. 습해 안 나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안면은 2년 쓰면 문제가 있어요. 물이 잘 안 채워져요. 그리고 물길이 생겨갖고 물이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 안면 쓸 때는 막 거의 80~90% 물이 채워지는데 두 번째 쓸 때는 60%, 70%밖에 안, 끼키야 70%, 60%밖에 채워지지 않는 단점들이 있더라. 근데 코코넛 베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코코넛 베지하고 안면 베지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면 베지는 조종이 쉽고요. 코코넛 베지는 조종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뿌리양이 많고, 뿌리양이 많다는 거는 영양생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영양생장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겨울철에 우리 같이 약광기를 통과한 작형에서는 영양 생식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난방비가 좀 더 들어가요. 예, 증산량이 더 많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그 얘기했나요? 증산량만큼 뭐 한다고 했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코코넛 베지가 뿌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산량이 좀 더 많아요. 증산 요구량이. 그래서 난방비가 좀 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관리하려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점은 연작장이 있고 방해가 안 되고, 특히 병해충, 특히 토양병에 굉장히 그 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수확이 빠르다. 토경하다 수경해 보시면은 한 보름 정도 수확이 빠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날씨 보면 한 보름 정도 빨라요. 보름 빠르다는 거는 하나방이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방이면은 화방당 700원에서 1000원 잡으니까 굉장히 뭐 예를 들어 28,000폭이면은 한 2,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예. 이러고 1헥타에 24,000폭 심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토형하고 수경 재배에서 봤을 때 이게 토형이 안면에 비해서 볼륨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토경 재배하고 수경 재배하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토경이 수경에 비해서 토경이 수경에 비해서 물을 적게 사용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토경이요? 그렇죠. 책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수경이 훨씬 많이 쓰죠. 왜냐면은 토경 재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헥타에 그러니까 1헥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폭을 기준 평당 8폭을 심어놓고 한 나무에다가 하루에 2리터, 3리터의 물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매일같이. 근데 수경은 매일같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면은 토경과 수경은 햇빛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요? 증산량은 햇빛을 받는 만큼 증산한다고 했죠. 수경하고 토경을 비교했을 때 토경이 적게 증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광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광투과일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증산량은 적을지 모르나 광량이 같다는 기준에서는 적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토경과 수경의 관수량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밑에서 물이 그렇죠. 다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경 재배라는 거는 실제로 다 대부분의 온실이 지하 수경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렇게요. 유럽의 과수원들 보게 되면 다 산비탈에 있잖아요. 산비탈에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하수의 영향을 안 받죠. 우리는 온실이 다 논 위에 있어요. 물론 여기 팜팜 온실은 여기는 논이 안 있었죠. 산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아마 지하수의 영향을 잘 안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팜팜의 옛날 온실 저쪽 가봐요. 어디예요? 주변이 다 논이죠. 거기다 토경을 심어보면 어때요? 비가 오는 대로 다 물이 밑에서 올라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는 물은 뭐다? 토경에서 주는 물은 오세관 현상에 우리가 맞은 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펌프질 역할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펌프질을 하면은 뿌리가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서 말하는 관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능성에서 말하는 관비 재배가 안 된다는 이유가 계속 이 펌프질하고 있으면은 뿌리가 계속 젖어있는 상태가 유지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주고 물이 올라오면은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물 한 번 탁 주고 올라갈 때 멈춘 다음에 가야 되고. 근데 이게 토경에선 아닐까요? 수경에선 아닐까요? 수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수경에서 이제 또 하나, 여기는 제가
그저께 지금 맷집을 다녔었거든요. 우연히 다녔는데 하나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식하고 나서 물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안 주죠. 안 주는데 여기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셀에서 키워서 큐브로 옮겼어요. 큐브로 옮긴 다음에 가식을 해서 정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붙어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네. 그럼 우리가 2, 3일 정도 물을 줘요. 시간대로 다 광량과 없이 항상 물을 줘요. 왜냐? 뿌리가 밑에 내려가도록 물 따라 내려가게 하는데 요게 박히고 난 물을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고 심었어. 배지를 딱 파고 심었어요. 파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주변에 있죠. 네. 물 주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물을 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큐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물을 줬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큐브에다 물을 줬던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물이 주변에 없어요. 뿌리가 아래, 그러니까 배지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파고 심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뿌리가 배지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 큐브를 쓴 거하고 파고 심은 거하고 큐브를 심는 게 좋긴 해요. 저도 권하긴 하는, 좋긴 한데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저희 아주머니랑 일을 해보면은 큐브 쓰면 되게 싫어요. 무거워서요? 아니요. 왜요? 이거 해놓고 나서 이게 흔들리고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유인할 때도 더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일이 번거로워요. 파고 심으면 어때요? 그 육류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딱 갖고 와서 셀에서 키워서 큐브로 옮겨가고 거기서 보름에서 20일을 또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주머니들이요. 이거 싫어요 되게.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줌마들도 싫어하는데 그냥 파고 심자로 결정이 나서 그냥 파고 심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유럽 애들이 그러니까 큐브를 올려놓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며칠 정도 물을 주라고 하니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한국에 들어와서 파고 심는 분들이 그거를 며칠 물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발달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안 되고 뿌리가 썩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잘록병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유럽에서 했던 이유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방법을 차이가 구별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나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일부 컨설턴트 하라고 한다니까. 네. 그거를 파고 심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갔는데요. 제가 광석에 요즘은 그거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 아세요? 내가 보조가 아니라 저기 대출받아 온실 대출받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 컨설팅을 2년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2년을 받게 돼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아시는 분이 꽤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한테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공짜로 해주려고 했더니 공짜로 해준다고 했더니 공짜로 받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가보니까 배지가 무겁고 물이 가득 있길래 이거 물 줬냐고 했더니 물을 줬대요. 그래서 왜 주냐니까 새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 뿌리가 내릴 때 물을 주라는 건 큐브에서 배지로 들어갈 때 물을 주라는 얘기지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주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또 컨설턴트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쁜 컨설턴트는 아니야. 근데 뭐 그런 거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 예? 누구예요? 되게 많아요. 많다고요? 그런 사람이 방석에? 아니 광석 말고 다른 데서도 김제 쪽 가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한라만한테 컨설팅을 받았잖아. 재배사 시절에 한라만이 한 걸 그대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한라만이 했던 거는 걔는 큐브로 키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파고 싶는데 예 저기도 그러던데. 누구요? 그거 있잖아 여기 저기 새끼 컨설턴트 하나 있잖아 여기. 예. 세도에 그래갖고 거기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은 안 주시더라고. 물 끊는다고. 근데 주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나보고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길래 내가 그랬지. 사모님 줘야 돼요 말아야 되니까 자기는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관리 안 했대 여태까지. 그럼 사장님 여태까지 농사를 문제없이 잘 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랬대. 그러면 그 맞겠지 하고 말았지. 근데 그거를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토양재배, 수경재배 봤을 때요. 지금 이게 알메리아에서 지금 수경재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비닐 깔고 위에다가 배지 올려놨어요.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물 고였죠 이렇게. 사막이었어요? 여기가 그거 말하는 사경 수경재배라고 했죠. 30cm 밑에 지득이 있고 그 위에다 모래를 덮어둔 땅인데 요거를 비닐 깔고 수경을 올렸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면서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긴 해요. 이렇게 뭐냐면은 바닥에다가 스티로폼 깔아서 물 구배 만들어 물 빠지게 해놓고 그 배지 올려놓고 농사 지은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새로 오시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칩고 높이가 이게 이렇게 하면 닿거든요. 이거를 배들을 짜고 해버리면은 이 높이가 있어서 재배 공간이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배 공간은 이 재배 공간도 있지만 수직 재배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 수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서 하신 분들 꽤 계세요. 몇 분들 보시면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농사가 안 되는 건 잘 돼. 정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배가 완료되고 정비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다 다시 들어서 구배 맞추고 하려면. 근데 배드 깔면은 어떻게 돼요? 배드 깔고 하면은 적게 들겠죠, 정비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해산이 올라갔더라. 해도 지역에서도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바닥에 깔아서 농사를 졌는데 20-30% 그냥 올라가요. 그냥. 그래서 근데 저렇게 했을 때 평당 생산성이 40kg란 말이죠? 아니 밑에 거죠. 여기는 이제 이게 알메리아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우리 세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한 20-30%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추상이 아니라 세도 농협 공선에 찍힌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갔다고들 얘기를 하면서 세도는 지금 급격하게 수경을 받고 있어요. 다. 해도 먼저 수경한 사람들이 하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공선 출하 대장에 올라가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뭐 자기보다 계속 많이 따니까 지금 다 바꾸려고들 다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가 물론 수경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광석도 이쪽에 수경을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수경이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세도에 맑은 물 사업하면서 광석하고 성동, 그다음에 익산, 망석 쪽에서 그 시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올해 설계 들어간대. 설계 용역. 그냥 아마 광석까지 맑은 물 들어갈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은 다 수경으로 광석 벌판이 이제 좋죠. 왜냐면은 그냥 햇빛 잘 들어오잖아요. 침수도 안 되고. 그럼 거기다가 딱 온실만 수경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냥 면적 확 벌어져,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그죠? 여기는 여기 왜 온 거죠, 여기가 온실이? 예? 여기 온실 일로 온 이유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만한 면적 땅을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노는 구하기 쉽잖아요, 노는. 네? 노는. 아니요. 그렇게. 광석도 어려워요, 노니? 예, 그다음에 광석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물만 좋다면 하면. 물만 좋다면은 팜팜 유통센터가 있는 거기 광석이 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맑은 물 사업에서 빼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설계가 들어가니까 올해.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원소의 조건은 아까 이제 지하수, 직표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빗물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빗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이유가 거의 여름철에 다 나온다는 걸 했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이 지금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킬로그램, 1리톤에? 지금 농업용 쓰고 있는 것들 톤에 한 1,100원, 200원 정도 해요. 아마 오를 거예요. 지금 그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톤에 1,100원, 1,2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가격이.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하루에 이게 몇 평, 여기 면적이 만 평이죠? 만 평? 7,000평? 7,000평이면은 여름철에 한 100톤 정도 쓴다고 하면은 하루에 물값만 해도 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하루에. 그때 10만 원 정도 하루 물값이. 한 달이면은 300만 원 정도 물값. 만약에 수돗물 쓰면은 여기 지금 지하수 쓰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우리가 이건 뭐 헥타당 100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5, 60톤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원소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요. 일단은 0.5 이하면은 그냥 쓸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실제는 여기 1.0, 1.5 돼 있잖아요. 요게 그 스페인 알메리아 지역 가면은 지하수의 수질이 3.0 정도 돼요. 3.0, 4.0.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저기
깨끗한 물하고 공급되는 깨끗한 물하고 섞어서 1.00 정도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양액을 섞어서 3.0, 4.0을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하는데 알메리아 지역이 알고 계시죠? 알메리아 지역이 겨울철 유럽의 채소 창고라고 불러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시가 좀 높아도 생산이 약간 떨어지는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시가 높아서 농사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게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나트륨하고 염소거든요. 이걸 왜 보느냐면은 요거는 이게 왜 보냐면은 이게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배액을 안 빼도 된다고 해요. 안 빼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빼도 돼요. 막 큰 날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 나트륨 염소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배액을 일정 부분 빼줘야 돼요. 좀 달라져요. 왜냐면 염소가 축적이 되면은 상처를 심각한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이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많다는 거는 뿌리에 상처를 주진 않아요, 걔네들은. 근데 염소가 많아버리면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이 지하수가 나트륨하고 염소가 뭐 20ppm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그건 배액을 빼주시는 수밖에 없고 그 이하로 우리가 거의 없다 5ppm 뭐 이렇다고 하면은 그냥 배액을 안 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나트륨과 염소의 함량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게 되면은 한계치하고 적정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서 이 정도 되면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사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시 0.75가 넘으면 농사 안 된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다음 중산산 뭐 150ppm이 있는데 200ppm 농사 져요. 200ppm 농사 져요. 200ppm. 단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놓으면 이건 배액을 계속 빼줘야 돼요. 요거는 재순환이 안 돼요. 양액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칼슘인데요. 이게 중탄산이 많아서 pH가 높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pH가 높은 거는 문제가 돼요. 전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떤 전처리가 있어야 되느냐? 얘는 질산 처리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얘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인산 갖다가 원수 탱크에서 정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칼슘을 만약에 내 이거 원수 탱크가 아니라 농축 탱크에서 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응고돼 버려요. 다 막혀요, 관이.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옛날에 경주에서 기억나요? 지진 난 거? 옛날 경주 지진. 그 경주 지진 나까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수경 재배를 하신 분들 10분 정도가 그때 보조 사업 받아고 했었거든요. 근데 물이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지진 나고 나서 요거 농도가 올라가. 칼슘 농도가 요게. 그 바람에 문제 생겼어요. pH가 올라가면서 문제 생긴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물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거기다 인산 처리를 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요. 그러면 인산하고 얘하고 만나면 뭐예요? 인산하고 칼슘하고 만나면 뭐예요? 인산. 예? 침전되죠. 인산하고 만나면은 황산하고 만나고 인산 만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고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다 좋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외국 나가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원하시는 분 얘기하세요. 외국에 나갈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 경력 쌓고 나갈 수도 나가는데 개고생하지만 가서 요게 문제가 많이 돼요. 요 칼슘 문제가 중앙아시아 쪽 가고 요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염소하고 나트륨 요거는 있으면은 이거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배액을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일부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그러나요? 겨울에 무조건 5%씩 빼주라 그래요? 약광기 때도? 아니요. 그죠? 근데 그럼 빼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5% 빼주라는 얘기는 염소 때문에 빼주라는 얘기인데 염소가 없는데 깨끗한 물인데 왜 그거를 빼주라고 할까? 그래서 그 염소가 있으면은 배액을 빼줘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원소의 허용 기준에서 이제 보통 요거 있잖아요. 탄산, 중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탄산이 없다. 중탄산이 없으면 가끔가다 pH가 4.5까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4.5까지. 근데 4.5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날까요? 요게?
첫 번째 내가 안면을 사용하겠다. 그로다 안면을 사용하겠다. 그럼 4.5로 떨어져. 어떤 질문 생각할까요? 4.5로 떨어졌다. 내가 그로다 안면이야. 아니 퀸즐랜드 안면이야. 그럼 4.5로 떨어졌어요. 안면이 붕괴예요. 얘기했죠. 폐허로 들어가면 녹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4.5 정도 떨어져 이게 붕괴돼 버려 여기가요. 두 번째 4.5로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로산 들어보셨어요? 페로산은 후화산 있죠. 우리가 작기 중에 뭐 사용해요? 후화산 사용하고 작기가 끝날 때 페로산을 쓰죠. 페로산을 왜 안 쓸까요? 작기 중에? 쓸 수도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요. 위험해서 저는 웬만하면 못 쓰게 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써도 되긴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래요. 페로산에 초산이 들어있어요. 그 pH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뿌리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요거는 이 중산화가스 없으면 우리가 중산탄 나트륨이라는 걸 넣어서 이 ppm을 이거 맞춰주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중산탄이 너무 없으면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50 뭐. 근데 가끔가다 진짜 없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 김제 쪽에 김제가 아니라 어디더라? 그 완주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니나 모르겠네. 완주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전화 자주 오는 아줌마 있는데 정말 알 것 같은데 거기 완주 가본 적 있죠 몇 번. 잠깐만. 참로도 아니고 아셔야죠. 모르는 거. 김덕순 아주머니. 김덕순 모르나요? 김덕순 아주머니? 근데 희한하게 그 집에 이게 없어요. 이게 중산환이. 그래갖고 pH가 가끔 막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항상 pH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뚝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수진 검사하고 봤더니 중산산이 없는 거의 제로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산산 아모늄 사다 놨다가 일단 몇 킬로씩 무조건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있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칼슘 많은 데가 어디냐? 저기 당진 지역 지하수에. 그 다음에 경기도 영월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칼슘이 많았다. 물에. 여기는 칼슘 없을 거예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네. 예, 저기 충북 내륙 지역 같은데 거기가 칼슘이 많아요. 물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요거 많은 지역이 어디가 많을까요? 세도 논산하고 논산 성동 지역에서 우리가 물을 못 썼던 이유가 요것 때문에 수경제를 못 했거든요. 깊게 파면은 요게 나와요. 얕게 파면은 녹물이 나와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희한하죠? 네. 얕게 채운 녹물, 깊게 파면은 바닷물. 예전에 거기까지 바닷물이 옛날에 이제 그 강 따라서 물이 올라왔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지하수가 나트륨이 많아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중산탄은 이건 중산탄 나트륨 넣으셔도 된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중산탄 어디? 그다음 우리가 이 ppm하고 노르말 농도하고 이거 미리몰 농도 그 계달자 되고 몰랄 농도하고요. 미리몰하고 노르말 농도하고 예를 들어서 KNO3가 몰 농도는 0.1이잖아요. 요 구하실 수 있죠. ppm은 뭐예요? 무게 단위고 이건 농도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농도 이해하고 이거는 노르말 농도하고 미리말 농도 어떻게 할까요? 노말 농도하고 그냥 뭐라고? 계산은 해봤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가 이온은 곱하기 2 하면 돼요. 노말 농도는 이가 이온은 그 곱하기, 그러니까 일반 몰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만약에 CA 칼슘은 2가잖아요. 그러면은 칼슘의 몰 농도에다가 2를 곱하면은 노르말 농도에 그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노르말 농도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나중에 뒤쪽에다가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EC 있잖아요. EC는 노르말 농도로 가요. 몰 농도가 아니라 노르말 농도로 그래서 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전기전도도 이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